네, 이렇게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션은 제너럴 세션 B로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너럴 세션 B,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SK텔레콤 박철웅 부장님께서 Right versus Left, Copy Neutral, 오픈소스와 IP의 경계 지점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실무 쟁점과 카피라이트 대 non-copyright 라이선스 비교 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할 마이크가 SK텔레콤의 박철홍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의 소제목으로 카피라이트와 카피 레프트의 경계선, 오픈소스와 IP의 경계, 카피 뉴트럴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차례는 카피라이트, 카피 레프트,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라이트와 레프트의 충돌 또는 공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개방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개방과 협력의 시대에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 소개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소스와 관련된 조직, 회사의 역량 수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 관점에서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의 OSPO 사례와 함께 SK텔레콤은 어떠한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반대하여 공유의 가치를 내세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피레프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는 자유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 반대, 리처드 스톨만, 리누스 토발스, 정보, 독점, 거부, 저작권의 공유 등입니다. 오픈소스는 카피레프트 중에 하나로서 오픈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 등으로 불리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로 명명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에서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 oss.kr의 초기 화면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부터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보 그리고 Q&A를 확인할 수 있고 오픈소스 라이센스 검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oss.kr의 질의응답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의사항을 하나 봤습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R&D 지원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야 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과제 산출물에 대해 회사는 사업 보호 목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회사의 특허권 주장과 상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답변은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특허권 보호에서 말씀드리자면 오픈소스로 배포하더라도 특허 등록이나 특허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 마련된 만큼 많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특허권자의 특허권 주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배포하되 특허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특허 관련 내용이 없는 MIT 라이센스 또는 BSD 라이센스가 적절할 것입니다. 카피라이트로 보호하느냐, 카피레프트로 공개하느냐,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특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특허가 전기차 발전의 진보를 방해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선의로 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는 철저히 비밀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일론 머스크로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전략을 쓰는 것일까요? 이러한 테슬라의 특허 공개 전략을 특허청에서도 아마 주의 깊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특허심판원의 박성준 원장님께서 올해 8월에
쓰신 기고문인데요. 주요 내용을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특허 제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 첫째, 특허 공개와 기술 표준을 통한 시장 형성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둘째, 속지주의 특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동 특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특허 보호 대상 확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 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으로 생각하지만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가 본질이다 라고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GM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크루즈와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각각 회사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2018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회사의 특허 6만 건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도 자체 개발한 고속 충전 기술 슈퍼 VOOC 특허를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방과 협력의 사례를 다시 모아서 문자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밀, 기술, 공유, 개방, 경쟁, 오픈소스, 특허 등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와 관련된 용어가 적절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부족한 내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검증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을 선점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의 반대 개념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오픈소스는 상용, 비상용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오픈소스의 반대 개념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비오픈소스입니다. 여기서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들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OSI라는 단체에서 오픈소스의 정의를 그림과 같이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OSI에서 정의하는 오픈소스 정의와 별개로 저작권 및 재산권 관점에서 오픈소스의 정의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건 1 그리고 요건 3은 오픈소스가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입니다. 요건 2는 오픈소스가 근본적으로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유와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상 배포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부분 유상 배포하나 무상 배포도 가능하며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상 배포, 유상 배포 여부는 오픈소스의 구별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픈소스의 특징은 요건 4에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근본적으로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유와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스코드 공개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라는 명칭은 이런 요건 4에서부터 연유된 것이고요. 5번째 요건 또한 오픈소스의 특징을 이루면서 특별한 조건을 명시한 것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요. 주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GPL은 그리고 LGPL은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공표한 라이센스입니다. GPL은 GPL 코드와 연결된 모든 코드를 GPL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스트롱 카피레프트 라이센스이고요. LGPL은 GPL이 상용 코드와 유연하게 결합 사용함에 있어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공표한 라이센스입니다.
먼저 세션에서 AI 특허 얘기할 때 김현정 변호사님이 아파치 2.0 라이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는 대표적인 퍼미시블 라이센스입니다. MIT 라이센스 같은 일반적인 퍼미시블 라이센스들은 저작권 고지, 보증 부인, 라이센스 사본 제공 등의 의무 사항만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파치 라이센스는 추가적으로 수정된 파일에 대한 고지, 무상 특허 권리 허용, 교차 청구나 반소를 포함한 특허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라이센스에서 부여한 특허 라이센스 권리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조직 그리고 회사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이파에서 2019년에 발간한 이슈 리포트인데요. 오픈소스의 중요성과 시사점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픈소스 관련 조직의 세부 역량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1단계는 오픈소스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정도일 뿐이고요. 외부 코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내부의 코드를 외부로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2단계는 외부의 코드를 가져와 사용하는 수준이고 3단계는 오픈소스를 다른 오픈소스와 결합하거나 독점 소프트웨어 결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아마도 안드로이드 앱 또는 iOS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4단계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부 커뮤니티에 기여하거나 외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5단계에 해당될 것이고요. 6단계는 5단계보다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단계의 오픈소스 역량 수준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역량 수준 1단계와 2단계가 이 장표의 관리 미흡 단계 그리고 3단계와 4단계의 일부 단계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의 일부와 5단계는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단계로 볼 수 있고요. 6단계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오픈소스 생태계를 주도하는 단계입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만들고 전략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직입니다. OSPO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오픈소스가 유입되어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회사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에 기여하고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터 등은 OSPO 활동을 통해 회사의 오픈소스 유입, 생성, 배포 등 오픈소스와 관련된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라인 등도 오픈소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내부적으로 오픈소스 자동관리 시스템 포스 라이트를 구현한 바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조만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또한 사내 오픈소스 교육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T&T, 버라이존, T모바일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신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다 간단하고 일관되게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소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체인 표준은 사실상의 표준에서 정식 표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ISO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SK텔레콤의 OSPO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픈소스와 관련된 정책과 가이드를 수립하고 구성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자산을 오픈소스 프로젝트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를 우리만의 개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T-허브라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가이드 수립에 있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그리고 기여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사용은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관점의 업무를 진행하고 오픈소스를 공개할 때의 정책과 승인 절차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하기 위한 회사의 기본 정책을 만들고 이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정책과 가이드를 내부 구성원에게 전파하기 위해 도구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GitHub 레포지터리를 개설하고 오픈소스 공개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스코드 보안 스캔 도구를 개발해서 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Hub라는 개발자 대상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SK텔레콤 구성원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SK그룹 내 모든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고요. T-Hub를 통해서 회사 그리고 그룹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난 7월에 천년 뒤 후손에게 현재의 기술을 전하기 위한 오픈소스 저장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GitHub가 보유한 모든 오픈소스를 북극 지하에 저장하는 GitHub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인데요. 저장소인 북극 세계 기록 보관소는 북극점에서 1300km 떨어진 노르웨이형 스발바르 제도의 폐광 속 깊이 지하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 100만 개의 씨앗을 보관 중인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도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세계와 기술을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범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실무 쟁점과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보면은 오픈소스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픈소스를 둘러싼 분쟁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오픈소스 생태계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발표에서 이미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태계에 대한 이해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이해관계를 보면은 기업은 사실 세 가지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용자의 지위를 많이 갖겠습니다만은 기업 스스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허권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기업의 외부에도 특허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생성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한 번 더 보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파운데이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의 특허권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유념하실 것은 오픈소스라는 것은 최초의 저작권자가 세상에 공개를 하면은 그 후에는 다양한 수정과 배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어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서플라이 체인을 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수많은 오픈소스가 이게 공급되고 사용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최초의 저작권자가
그 이후에 사용권자한테 다 저작권 사용 허락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장표에서 좀 눈여겨 보실 거는 오픈 소스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A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거기에는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드 파티가 공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어떤 회사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하는데 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을 대외적으로 배포를 할 텐데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나 제품뿐만 아니라 회사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가 외부로 배포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는 M&A가 일어난다든지 합병이 일어난다든지 매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큰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픈소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보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라이센스의 주요한 내용은 뭐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장치는 우선 저작권, 특허권, 라이센스 계약, 더 나아가서 상표권, 영업비밀보호, 형사처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작권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픈소스는 각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는 사실은 계약이라는 형태로 정립이 됩니다. 보통 일반 계약처럼 서명 날인을 하지는 않지만은 사용자께서 다운로드 받는 순간 그 일반 계약에서의 승낙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상표권에도 보호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영업 비밀 보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같이 저작권 침해를 형사 범죄화하는 나라들은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는 카피랩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런 카피랩트 라이센스도 결국에는 카피라이트로 보호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상업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 비교를 보면은 공통점은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을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대립 구조이고요. 당연히 유료이고 어떤 구체적인 협상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자에 대해서 진술 보장을 하거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그와는 다 반대가 되겠죠. 협상이 따로 없고 as is 현상 그대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진술 보장이 없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피랩트가 이제 오픈소스에서 특정적으로 일반 라이센스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질인데요. 이 카피랩트의 성격은 스트롱, 윅 또는 그게 아예 결여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카피랩트라는 건 뭐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는데 첫째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될 의무를 지는 부분, 두 번째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적용해야 될 의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카피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이센스의 기본 구조는 이거는 라이센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GPL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선 굉장히 철학적인 바탕을 서문을 해서 뚜렷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 부분, 그 다음에 저작자 내지는 2차적 저작물, 즉 기여자를 보호하는 규정, 그 다음에 오픈소스 자체와 커뮤니티 보호 규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느 오픈소스 라이센스나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모든 사람의 오픈소스 이용, 복제, 배포 이런 자유를 보장한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랩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고 그리고 저작자 내지는 기여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누가 저작자인지,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나 진술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작자 보호 규정이 되겠고요. 오픈소스 자체 및 커뮤니티 보호 규정은 카피 랩트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계속해서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일부 라이센스들은 특허권을 허용하고 특허권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또 제3자가 오픈소스 라이센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바로 저작권 라이센스를 종결시키는 특허 보복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어느 라이센스나 다 영어가 기본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별로 공통의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공통의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뒷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법적 의미가 각 국가의 저작권법이나 계약법에 따라 해석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카피랩트와 난 카피랩트의 공통 의무가 있고요. 그 라이센스의 의무 중에는 그 다음에 카피랩트의 한정한 의무. 한정한 의무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고 공통 의무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 무슨 라이센스를 쓰는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의 텍스트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저작물의 유형도 결국에는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될 의무와 관련해서 유형도 결국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간에 서로 양립하지 않는 또는 양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 컴포넌트나 한 소프트웨어 내에 서로 다른 라이센스가 섞여 있음으로 해서 양쪽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하는 A를 따지자니 B가 울고 B를 따지니 A가 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듀얼 라이센스, 커머셜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같이 쓰는 경우 또는 이종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같이 쓰는 경우도 역시 중요한 의무사항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포라는 것은 왜 중요하면은 내가 오픈소스를 갖다 쓰는 것만으로 연구하는 것만으로 뭐 어떤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의 발생 이벤트가 바로 배포입니다. 그래서 배포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 한국 저작법상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 사람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배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과연 회사 내 피용자들에 대해서 주는 건 어떤가? 또 용역을 맡아서 하는 용역 개발 회사에 대해서 배포하는 건 어떤가? 인수합병 영업 양도 시에 일어나는 대규모 그 소프트웨어 이전은 배포에 해당되는 거냐?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데는 배포에 해당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SD형 뭐 GAPL형 라이센스 이 부분에 따라서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다릅니다. 이 퍼미시블 허가형 그러니까 허용형 라이센스에서는 사실은 제공 의무가 없고요. GPL에서는 조금 라이센스별로 약간 그 개념은 다른데 소스코드 제공하는 범위의 기초가 되는 그 용어가 다른데 어쨌든 다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완전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소스코드를 일부만 해서 그 의무를 이행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야 완전한 소스코드가 제공되느냐? 일단 라이센스 위반 사항이 없는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코드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완전히 상응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소스 코드로 리빌드 해보니까 나오는 그 바이너리가 원래의 바이너리하고 일치해야만 그게 완전한 범위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제공하거나 버전이 다른 그런 바이너리 코드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완전한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방법도 문제가 됩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실제로 피지컬리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요청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제공한다는 서면 청약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GPL2에서 온라인 제공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에서 많이 문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분쟁 사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위반을 하면은 우선은 라이센스 위반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오픈소스 특허권 침해 소송도 가능한데,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같이 일어나고,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형사소송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를 사용, 수정, 배포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라이센소가 자기가 저작권 라이센스는 줬지만은 특허권 라이센스는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3 특허권자가 이 오픈소스를 쓰는 라이센시들에 대해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 라이센시가 다시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슈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라이센시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몇몇 아파치 같은 라이센스에서는 그 사람의 저작권 라이센스를 반드시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라이센스가 특허권 소송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허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조항을 역시 아파치2나 GPL3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 특허권자가 특허권 소송 제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금지 억제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페이턴트 플레지라 해서 주요 기업들이 우리는 오픈소스 관련된 특허권 주장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플래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IN 같은 단체는 회원들을 모아서 그 회원들 사이에서는 리눅스에 관련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자체 내부의 어떤 약속으로서 운영되는 그런 풀도 있습니다. 특허 풀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 위반 소송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 외에 사실은 기업들이 특히 규모가 크고 레퓨테이션이 좋은 기업일수록 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생기는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그 이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컴플라이언스는 이미 앞에서 좀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또 개발하고 나중에 어떤 사업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에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상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절차도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혜택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것 같은데, 그 여러 부서들이 역할을 잘 해서 그게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어떤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되고 전체적으로 수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발팀이나 또는 판매하는 제품팀, 그다음 법무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경우 그 오픈 소스를 받아들이는 조달팀에도 사실은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픈 소스 컴포넌트와 라이센스를 체크하는 그 툴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검토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위원회에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또 필요할 겁니다. 오픈소스 검토 업무를 우선 보면은 가장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사실은 이 필요 정보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필요 정보 수집을 한번 보면 이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막상 하다 보면 많이 빠뜨리거나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또는 사용할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과연 뭔지, 그 패키지는 뭔지, 그 버전 표시는 뭐가 되는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랩트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소스 코드 확보, 그 다음에 그것이 제공되어 있는 다운로드 그 사이트 주소도 알아야 되고요.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라이센스명, 특히 라이센스도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에 그 버전명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수정물에 대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 중간 단계에 수정했으면 그것도 역시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저작권자, 저작자, 그다음에 연도 뭐 이런 것들이 이 카피라이트 노티스에 다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그 컴포넌트 외에 그와 그 상호 작동을 하는 관련 컴포넌트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부분도 결국에는 라이센스 의무가 촉발되느냐 안 되느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과 관련이기 때문에 용도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결국 어떤 장소에서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그 이전에 동일한 컴포넌트로 어떤 사용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은 뭐였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당시에 승인이 되는지 이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개발 용역사로부터 납품받은 경우에는 그 용역회사가 어딘지 그 개발팀의 담당자들도 파악이 돼서 필요한 경우에 문의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관리 절차 역시 앞에서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식별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툴을 이용한 것 포함해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나온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그 라이센스 준수하기 위한 어떤 이슈를 해결할 것인가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위원회나 회사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의 내부 디파지토리나 보관소에 등록을 해서 나중에 이 승인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포하기 전에 고지문을 작성하고 또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한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 외부에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에 보통 이 승인 단계에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승인 단계에서 이게 컴플라이언스 잘 된 회사들은 승인 단계에서 이미 그 고지문을 미리 그러니까 그 검토를 받아서 최종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배포가 일어나는데, 배포 후에도 혹시나 이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 노티스 그 고지문에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으니까요. 그 따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사실 컴플라이언스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별로 자기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정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어떤 권고되는 컴플라이언스 팔러시나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프로세스는 사실은 이제 리눅스에서 좀 권장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분쟁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쟁을 보실 때는 조금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좀 보셔야만 좀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은, 하나는 커뮤니티 오리엔트된,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그런 인포스먼트 그 권리 실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인포스먼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오리엔트된 거는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SFC나 또는 뭐 GPL 발레이션 같은 약간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이익 추구형은 내 금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많이 사실은 출발점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그
SFC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리덤 센터죠. 여기에서 아예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떤 그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컴플라이언스 이러이러한 원칙을 갖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아예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권리 실행하는 것은 무슨 합의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GPL 컴플라이언스가 널리 확산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떤 비밀 유지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어프로치하며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해주고 향후에 컴플라이언스할 계획 수립을 다 그 픽스한 다음에 이제 최종 분쟁을 종결하는 이런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오리엔트된 권리 집행은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독일과 뭐 이제 양쪽 분쟁이 다 그렇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스카이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록 내가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포의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 제품을 팔 경우에 펌웨어로 소스 코드는 온라인으로만 제공한 것도 그거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중요한 판시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또 몇 가지 있는데 특히 한국 기업도 관련된 SFC가 국내 S전자나 H사, 휴맥스 이런 사를 포함한 13개사를 상대로 해서 보르도 TV에 들어가는 브라이존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VM웨어에 대해서도 제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추구형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이콥슨 카츠도 있고 베르사타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티팩스라는 회사도 있고 특히 뭐 오라클과 구글도 이런 아직까지 미국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이 관련된 건 H사가 아티팩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GPL2 위반에 기해서 그 GPL2 라이센스가 쓰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공개 안 했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결국엔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사례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는 단초가 될 겁니다. 최초로는 분쟁은 2004년에 이루어졌고요. 주로 독일과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동기는 그러니까 이익 추구형이 10건이라면은 커뮤니티 오리엔트된 형은 8건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된 라이센스는 아티스틱 라이센스 외에 전부 GPL2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레퓨테이션 리스크를 우려한 기업들이 어떻게든 그거를 합의로 많이 종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을 한번 쭉 나열해보면 뭐 시간 때문에 이제 사건별로 따로 말씀 못 드렸는데 주요 쟁점이 가장 먼저는 원래의 소스 코드를 사용 수정한 실행 코드 또는 그를 편입하거나 결합한 실행 코드를 배포할 때 저작권 노티스는 했느냐, 라이센스 노티스는 했느냐, 라이센스 텍스를 배포를 했느냐 이 부분이 많이 다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포는 하긴 했는데 해당 소스 코드를 과연 전부 완전한 범위의 소스 코드를 제공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텍스트와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GPL2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 소스 코드는 제공을 했는데 물리적 소프트웨어 카피를 팔면서 거기에 딸려준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사이트에서 받아가라 이렇게 한 거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산정 방식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커머셜리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우리 저작권법상 그 저작권자가 그거를 만약에 권리를 행사했으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는 피해자가 그 침해로 인해서 얼마를 이익을 얻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커머셜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듀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커머셜로 했을 때 얼마를 주고 판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뭐냐? 아무리 작은 범위라도 그럼 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냐? 또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산하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출발한 취지는 이게 각 기업별로 이 다양한 라이센스들을 그때그때 많은 이제 버전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그 체계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여러 어떤 그 산하에 가버닝 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오픈체인 파트너라 그래서 저희 같은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 이런 또 제3자 검증 회사를 둬서 이걸 이제 신뢰도를 점점 높여가는 걸 택하고 있고요.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오픈체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 해서 어떤 요건들을 표준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나가면은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공급망 전체에 관통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드린 이후에 그 사이에 아주 큰 뉴스가 있는데 이 오픈체인 스페시피케이션을 ISO의 국제 표준으로 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국제 기준으로 채택이 돼서 9월 달에 이사회가 승인이 났고요. 지금 12월 14일부로 공식적으로 릴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스탠더드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정부나 우리 산업표준협회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또 채택을 해서 기업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지는 한번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 같은 오픈들도 이제 기업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오픈체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다양한 해석이나 그런 자문에 대해서는 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수화하다 보니까 좀 말도 빨란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느낌인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션 발표와 토론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연사 그리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모두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일 역시 알차고 흥미로운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1시부터 세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 킴파 버추얼 애뉴얼 컨퍼런스 데이 2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